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시장 이야기들 나누면서요. 함께 또 우리가 다양한 돌파구들을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88,400달러 선 나타내 주고 있는데 반등을 좀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차트를 같이 좀 보여 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긴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워낙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또 한순간에 상승을 해줄 수는 있는데요.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그 분석 자체로 나온 거는 이제 강력한 저항선 자체가 9만 에서 91,000달러 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의 그 평단가인데요. 91,000에서 92,000 정도인데 근데 이제 보통 강세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만한 그 선은 아닌데 약세장에서는 이때 이제 실현 이익을 또 창출을 하게 되면서 또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있다고 해요. 근데 고거는 뭐 워낙 기술적인 지표이고 또 암호화폐가 뭐 기술적인 지표보다는 또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는 또 그런 성격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만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건 이제 비트코인이 올랐음에도 이더리움이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물론 지금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2%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미넌스가 조금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쪽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와 주고 있고 얼마 전에 한 투자은행에서도 이더리움을 매각을 했더라고요. 매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XRP는 1.75% 하락했고요. 솔라나 코인은 0.28% 하락세 나타납니다. 오피셜 트럼프도 보겠습니다. 오피셜 트럼프가 그래도 좀 올라서면서 이게 8.4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급등락이 심해요. 그게 이제 하루 동안의 차트이고 뭐 1 년이 안 됐죠, 상장된 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로 놓고 봤었을 때는 여기 보이시면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73달러가 최고점이었는데 10분의 1 정도 되는 상황이고 사실 요게 이제 본인이 취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장을 시켰던 코인인데 요거 때문에 오히려 코인 이제 트럼프가 이제 코인을 좀 이렇게 밀고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굉장히 그 '의미가 좀 훼손됐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좀 혼란을 가중시켰다. 어떻게 본인의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걸로 뭔가 이익 창출을 하지' 물론 이제 본인은 '이익 창출의 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고런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요 오피셜 트럼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아마 이제 40달러 50달러 선에서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것도 살펴보시면 좋겠고 전반적인 마켓캡은 올라갔고 이제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6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요. 이건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재미난 기사입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와 또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이달 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기 전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매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부자 주식 매매를 추적하는 워싱턴 서비스의 분석을 인용해서 마크 저커버그가 올 1분기 안에 프리실라 첸과 함께 세운 자선회사 첸 저커버그 이티셔티브 등을 통해서요. 약 7억 3,300만 달러, 한화로 1조 정도에 달하는 메타 주식을 매각했다고 전했고요. 당시에 메타 주가가 고점을 찍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메타 주가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32% 하락을 했죠.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2억 3,400만 달러, 약 3,320억 원의 주식을 매각을 했고요. 또 세프라케츠 오러클 CEO는 약 1조 643억 달러, 팔란티어의 스티븐 코어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약 4,780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빅테크 기업
기업들이 뭐 이런 리스크의 방어를 한 건지 아니면 이제 내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요 자사주 매각이 빅테크 CEO들 사이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에서는 뭔가의 이제 시장의 하락을 좀 예상을 했다라고 이제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썰도 있었어요. 그 트럼프 최측근들이 최근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그 완전 뉴욕 증시가 폭락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본인의 어떤 정책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본인의 그런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플레이어들에게 굉장히 어떤 뭐 이점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의혹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관세에 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또 매도세가 촉발됐다고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내부자들은 다시 그 가격을 매입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그 메타는 7억 3,300만 달러에 달한 주식 매각했고요. 상호관세 발표 전에 JP모건은 2억 3,400만 달러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프라츠케츠의 오러클 CEO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만 달러, 팔란티어 대표는 3억 3,700만 달러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글쎄요.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각자의 의견은 좀 다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어쨌든 다른 의도로 내가 팔았다, 그렇게 충분히 변명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공교롭게도 요런 집계치가 또 나왔다. 고런 면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채권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미국의 채권 최대 보유국인 일본이요. 30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도 제가 전해 드렸던 이야기가 중국이 이제 일본이 1 위고요. 중국이 2 위에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부터 그 미국 국채를 많이 매도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채를 좀 줄이고 금을 좀 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뭐 경제의 어떤 역사적으로 좀 회귀를 해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그 약간 거의 제로 금리였잖아요. 제로 금리 상태에서 미국 국민들이 이제 주택 붐이었었을 때 굉장히 좋은, 거의 이제 제로 금리 상태로 그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었고, 그 주택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제 미국 내에 있었던 주요한 회사들도 같이 붕괴되는 사태가 2008 금융위기인데, 그 일전에 이제 이게 사실은 이 금융위기가 터졌던 거 자체를 그 누구의 탓을 할 것이냐의 시선에 관해서 그 연준 쪽을 탓하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로 금리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택을 이제 너도 나도 사기에 쉬운 환경을 만들었냐.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측에서도 금리를 올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근데 금리가 오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쪽에서 계속 미국의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미국채를 계속 대량으로 매수를 하니까 이제 계속 좀 지금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국채관에서 수요가 높다라는 건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지 못한다는 걸 의미는 하죠. 그래서 계속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보고 중국은 왜 이렇게 미국의 국채를 이제 많이 살까, 이런 또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또 우리가 몇 년이 지나고 지금 시점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 자금으로 금을 엄청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금융시장에서 펼쳐지는 거 보면은 금 수요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국 정부 측에서 매집을 하는 자산이 어떤 건가? 이런 것도 큰 그림으로 시장을 볼 때는 되게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채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본,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 그래도 많이 이제 덜 사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매도를 했어요. 중국은 최근에 왜 매도를 했냐면 그 상호 관세를 때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 측에서 지금 뭐 200% 넘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124% 관세에 매기겠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중국이 미국채 바로 매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채권 수익률 올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막 트레이더들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여기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일본도 대규모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파 관세 폭탄에 일본 투자자들이 210억 달러, 약 30조 원 규모의 국제 채권을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니 이제
어떤 종류의 채권을 팔았는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업계에서는 미국 국채의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또 하나의 여담인데 이제 한국과 미국도 상호 관세 지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가지 나왔던 썰이 우리가 그럼 뭘 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조선에 관해서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해서 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혹은 이제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마 이제 국방비를 좀 더 이제 지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 정도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추가로 아마 미국이 미국 국채 사라고 요구할 거다 이런 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국채에 관한 수요가 이제 미국 정부에게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어떤 국채를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제 미국채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썰이 나온 거고, 요거 이제 제가 블룸미디어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가의 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경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재무성의 예비 통계 분석을 했는데 일본의 은행, 연기금 등의 민간 기관이 3월 말부터 그 이달 4일까지 일주일간 해외 채권 25조를 매도했고, 그 다음 주에는 5조 원 추가 매도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국채 그 채권 매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에 2주 동안 가장 큰 매도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이제 통계 분석, 일본 측에서 나온 자료를 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정확히 어떤 그 품목인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왜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자산운용기금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그 급격하게 그 달러로 해외 주식을 사게 되면은 걔네가 이제 워낙 운용하는 자금이 커서 그게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탑 5에 이제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이제 갑자기 이제 달러를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이 지금 한국은행이랑 외환스와프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주식을 살 때 너네가 잠깐 달러를 빌려줘. 그건 이제 순차적으로 갚을 거고, 그래야지만 우리 국내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체결을 해서 본인들끼리 스와프를 체결을 했어요. 그 두 기관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장,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그 증액을 한도했대. 뭐 앞으로 이 외환스와프를 할 거래. 이 정도의 정보만 보도자료에 나와요. 실질적으로 언제 얼마를 빌리고 이런 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제한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일본 재무성의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알아낸 자료다 보니까 이제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추정하기로는 민간 공공 부문 합쳐서 미국 국채를 총 1조 1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 최대 보유량이고, 그런 만큼 미국 국채 매매 대조 지표로 간주돼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면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딱 공교롭게 그 팔았던 시점도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팔았대요. 그래서 글로벌 주식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국채 같은 경우에도 요때 이제 팔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국채를 팔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막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일본의 노무라 은행의 수석 금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매도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 또는 미국 정부 기관의 채권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매도는 연기금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또 일부는 은행이나 생명보험사가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취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미국 국채는 아마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또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5년 이래 최대 규모로 이제 던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은행들이 사용했던 해지 전략 청산 결과라는 분석도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저금리에서 자금을 빌려서 고수익 국가의 그 캐리 트레이드 전략이라고 하죠. 그거를 활용했던 투자자들이 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일본에서 저리로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서 미국 자산을 일시에 팔아치웠다. 요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부 투자자들은 매도한 미국 국채 규모는 상당하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초에 그 국채 금리 급등을 전부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무디스 애널리스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국제 신용 평가관이죠. 요런 걸 봤었을 때 뭐 물음표가 남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았다는 거는 그 금융시장에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 몇 가지 좀 짚어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XRP 네트워크 주소인데요. XRP 네트워크 활동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 봤었을 때가 요 날이었는데 그 하루 만에 엄청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규모 자체가 4만 366개를 기록을 했고, 이 네트워크가 증가했다는 게 꼭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만큼 관심도 활동량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라서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는 온체인 지표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 애킨스가 드디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폴 애킨스의 지원을 직접 나선다. 그 취임식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으면서 요 부분이 또 시장의 화두가 좀 되고 있어요. 내용 좀 살펴보시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오후 4시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폴 애킨스 위원장의 취임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이 폴 애킨스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암호화폐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크립토 투자자들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실 이 SEC라고 하는 기관이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고 다루기는 하지만 그 크립토만 관할하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이제 뉴욕 증시를 관할하는 기관이라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SEC 위원장 취임하는데 갔대 암호화폐 너무 좋은 일이야라는 시그널로 확대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 전 정부의 사람이었죠. 그 SEC 전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을 테고, 본인이 임명한 이제 사람이 청문회를 어쨌든 마치고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는 자리니까 응원차 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저항선은 9만 1,000에서 9만 2천 달러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트레이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제 실현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88,000이니까 그게 이제 9만을 넘어서 9만 1,00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저항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요 이제 불 스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마켓일 때는 요런 이제 저항선들을 이렇게 잘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 올라갔었을 때 저항성들이 이제 잘 뚫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약세장 부근이잖아요. 불스코어가 낮았을 때 요 노란 구간을 보시면은 요런 저항선에서 이제 조금 밀려 내려가거나 요런 것들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약세장일 때는 이제 이 저항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스코어 보시면은 좀 약세장이에요. 이 스코어상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약세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저항선에 부딪히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요런 거를 조금 내다보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리는 건데, 미국에 있는 오레건주 법무장관이 코인베이스에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소송에 그 제기했던 그 내용을 발췌를 해왔는데, 이 법무장관이 뭐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SEC의 뭐 게리 겐슬러처럼 시장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법무장관이잖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31종의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으로 제공과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가 아니라 증권에 해당한다고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1개의 그 코인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코인들이 있죠. XRP도 있고
그리고 뭐 알고랜드도 있고요. 에이다 코인도 있고 이오스 코인도 있고 뭐 플로우 코인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31개는 그 예전에 SEC 게리 겐슬러가 주장했었던 증권이다라고 보는 암호화폐보다 더 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코인베이스 쪽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코인베이스의 입장은 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그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사실 시장에 관한 큰 악재다라고 보기에는 뭐 시장 자체에서는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워낙 트럼프 자체가 친암호화폐적이고 SEC 위원장도 폴 애킨스가 이제 임명이 되는 상황에서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시장의 영향력들이 정말 클까에 관해서는 역시나 물음표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이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채권 시장 이야기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업종 내 톱픽으로 꼽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58.5%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종가인 82만 8천 원보다 무려 57% 높은 수준으로 국내 방산주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의 리레이팅이 예고됩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2026년 주당 순이익에 유럽 방산업체들의 선행 PER 평균을 적용했다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방산업체보다 저평가돼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레드백 장갑차 등 다양한 무기체계의 수출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장 연구원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계획과 함께 2028년까지 총 11조 원에 달하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3조 6천억 원 외에도 미래 영업 현금 흐름, 차입금 등을 통해 현지 생산 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무기체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지 거점 확보는 곧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1분기 실적 전망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5조 5,141억 원, 영업이익 5,68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80.5%, 3,103.7% 급증한 수치로 시장 컨센서스를 15.2%, 13.2%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수익성과 수출 확장성, 실적 모멘텀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투자증권은 지금이야말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진정한 재평가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반란이 경영 정상화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전 임수합병 추진 허가를 받은 반란은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반란은 이달 11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전 M&A 추진을 신청했고 지난 17일 이를 허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회계법인 1위에서 5위에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용역 제안서 RFP를 발송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매각 주관사 선정은 회생법원 위원과 자문 변호사, 관리인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맡습니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최대 6개월간 인수합병 절차를 밟게 되며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매각 방식이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인수 유력 후보자를 사전에 정해두고 동시에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구조로 인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입찰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앞서 티몬이 새벽 배송 업체 오아시스를 이 방식으로 최종 인수 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고 위메프 역시 BBQ가 인수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반란은 이번 조기 M&A 추진이 기업의 회생과 사업 안정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란 관계자는 외부 자금 유치를 통해 입점사에게 갚아야 할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고 직원 고용도 최대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반란의 상거래 채권 규모는 지난 4일 기준 약 187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판매자 미정산 대금만 약 176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란은 오는 6월 27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에서의 화려했던 출발 이후 자금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반란이 이번 M&A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테마주로 분류되며 최근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상지건설이 대규모 전환사채 주식 전환을 앞두고 향후 주가 흐름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1일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상지건설은 지난 18일 장 마감 후 제2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권이 행사돼 230만 주가 신규 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지난 2022년 120억 원 규모로 발행된 것으로 상지건설은 이를 지난해 132억 원에 매입한 뒤 최근 주가 급등을 계기로 약 153억 원에 재매도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전환될 주식의 규모입니다. 신규 발행되는 230만 주는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인 약 398만 주 대비 무려 57.76%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 희석 및 오버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지건설은 이재명 후보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회사의 사회이사였던 임무영 전 정무기획비서관이 과거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이력이 알려지며 정치 테마주로 분류돼 왔습니다. 상지건설의 주가는 이달 들어 17일까지 무려 1271.25%나 급등했습니다. 10일과 15일에는 주가 과열로 경고 및 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8일에는 전거래일 대비 12.33% 하락한 38,050원의 거래를 마치며 급등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주가는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지만 오후 들어 매도세가 강해지며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시비 전환에 따른 유동성 부담과 주식가치 희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는 상지건설을 57억 8,572만 원 규모로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약 2억 6,528만 원, 기타 법인은 55억 원 이상을 순매도해 뚜렷한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급등한 정치 테마주가 전환사채 이슈로 다시 급락 조짐을 보이면서 뒤늦게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필수 제조 장비인 TC본더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급사인 한미반도체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한화세미텍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HBM용 TC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420억 원 규모로 10대 안팎의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SK하이닉스는 기존에 사용하던 한미반도체의 TC본더 외에도 한화세미텍을 새로운 협력사로 삼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까지 HBM 5세대인 HBM3 12단 제조 공정에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전량 사용했으나 급증하는 HBM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이에 대해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급망 이원화에 따른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반도체는 TC본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지난해 말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제기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두 회사 간의 갈등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한미반도체는 장비 가격 인상과 고객 서비스 유료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그동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왔던 한화세미텍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TC본더는 인공지능 반도체용 HBM을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로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HBM의 고정 공정에서 열과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한미 반도체는 8년간 동결된 가격을 약 25% 인상하고 고객 서비스를 유료화하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반도체는 하나 세미텍과의 경쟁에서 가격을 유사한 수준까지 맞추려는 의도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사안은 SK하이닉스의 경영진이 한미 반도체 본사를 방문해 협력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도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HBM 수요 증가에 따라 장비 공급사 다변화는 불가피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협력해 HBM을 공급받는 사례와 유사한 차원에서 SK하이닉스도 TC본더 공급사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업체와 협력을 모색할 계획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함으로써 가격 인상과 공급 지연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미반도체는 당초 예정된 기업 설명 행사를 5월 중순으로 연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1분기 실적과 중장기 전망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SK하이닉스와의 상황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구글이 삼성전자 기기 갤럭시 폰에 자사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탑재하기 위한 대가로 삼성에 매달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구글이 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2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관련 첫 재판에서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AI 기술을 통해 검색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미 대표 AI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구글이 삼성에 고정적인 매달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글 플랫폼 및 기기 파트너십 부사장인 피터 피츠제럴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과 삼성 간의 계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츠제럴드 부사장은 2024년 1월부터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 AI를 탑재하기 위한 계약이 시작되었으며 이 계약은 최소 2년 동안 유지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에 매달 고정 지급금을 제공하고 제미나이 AI 내 광고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삼성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급되는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이전에도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삼성에 4년간 80억 달러를 지급하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삼성 기기에 자사의 검색 엔진과 플레이 스토어를 기본 탑재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급했으며 이러한 관행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간주된 바 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의 설치 비용 지급 관행이 2차례나 불법으로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구글은 AI를 이용한 검색 시장 지배력 확대 시도에 대해 법무부의 주장을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하며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1일 국제 금값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6월물 금 선물 가격은 이날 한국 시간 오후 3시 45분 기준으로 전장 대비 2.27% 상승한 온스당 3,404달러를 기록했고 처음으로 3,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도 장중한 때 3,393.34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 시간 오후 3시 58분 기준으로 전장 대비 1.96% 오른 3,391.9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올해 들어 29% 이상 상승했고 최근 10거래일 동안 저점 대비 14% 이상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금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 달러화 약세, 미국채 등 달러 표시 자산 매도 움직임,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그리고 금 상장 지수 펀드로의 자금 유입 등이 꼽힙니다. 특히 금 ETF의 보유 규모는 2022년 이후 최장 기간인 12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반까지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캐피털닷컴의 카일 로다 애널리스트는 향후 주시해야 할 가격대를 3,500달러로 설정했으나 그 가격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날 시장 흐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내가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미국 통화정책을 정치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며 엔화 강세가 두드러지는 등 글로벌 자금 이동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 엔화, 비트코인 등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2차전지 기업 금양이 최근 부산본부 세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이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2차전지 기업 금양의 본사와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21일 확인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양이 몽골의 리튬 강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양 측은 이번 수사가 세관이 과거 몽골 광산 투자와 관련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향후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양은 지난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과장했다는 논란으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그로 인해 기업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후 금양은 한국거래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금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향후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서 금양은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가운데 한국거래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해 상장공시위원회를 소집하고 금양이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만약 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코스피 상장사 기준 최대 2년의 개선 기간이 허용되며 이 기간 동안 주식 거래는 정지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후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상장 유지 또는 최종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같은 연이은 리스크에 주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23년 한때 주당 20만 원에 육박했던 금양의 시가총액은 약 10조 원에서 6천억 원대로 붕괴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금양이 제출한 개선 계획이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거래소가 얼마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놓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거래소의 판단과 개선 기간 부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민트럭 포터의 생산량을 지난해 대비 20%가량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과 기아의 목전 기반 차량 출시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며 포터의 전통적인 판매 경로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올해 포터의 생산 목표를 8만 대로 설정하여 노조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목표였던 10만 5,600대에서 24% 감소한 수치로 실제 생산량은 지난해 실적을 고려할 때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터의 생산량 감소는 판매 부진에서 기인합니다. 포터는 지난해 69,267대가 팔리며 2023년 판매량 97,675대에서 29%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판매량은 14,157대에 그쳐 지난해 19,314대보다 5,000대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포터 EV 모델의 판매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포터 EV의 판매량은 지난해 11,212대로 2023년 25,799대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는 상용차로서 전기차의 특성상 충전 인프라와 긴 주행거리 문제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상용차 1톤 트럭은 하루 평균 200km 이상을 주행한다며 하루에 여러 차례 충전해야 하는 전기차는 상용차의 수익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피된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터를 대체할 차종들이 속속 출시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스타리아 기반의 상용차 모델인 ST1을 선보였고 기아는 올해부터 PV5와 같은 PBV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용차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옵션이 크게 늘어나며 포터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년 만에 포터의 완전 변경 모델을 준비하고 있으며 출시 목표는 2027년으로 설정됐습니다. 신형 포터는 전주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세미 보닛 형태로 설계돼 충돌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보닛을 앞바퀴 승객석 앞쪽으로 확장하여 사고 시 충격을 흡수하고 적재량을 최대화하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포터 모델은 사고 안전성 확보는 물론 상용차로서 적합한 적재량을 고려한 설계로 차별화할 것이라며 향후 포터 EV의 개선 모델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역대급 유상증자를 두고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0일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제기되며 주가는 급락하는 등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는 곧 수책위 회의를 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점관리 사안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책위 회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이번 유상증자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가치 침해와 관련된 거버넌스 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만약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면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전환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개선을 위한 비공개 서한 발송 및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분율이 5% 또는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관리 사안을 선정하고 주주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주주로서 지분 7.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제동을 걸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례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첫 번째 정정 요구에서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주주소통 절차가 부족하다며 증권신고서 수정 명령을 내렸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8일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정정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후 17일 두 번째 정정을 요구하며 무제한 정정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금융당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조달 관련 법률적 문제 등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거래소는 9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고를 내놓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논란은 단순히 기업 가치에 그치지 않고 주주와 투자자들 간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직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주요 5대 거래소에 보유된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보유 금액은 104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조 4천억 원 증가한 수치이자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불과 2달 전인 10월 말 미국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국내 가상자산 보유 금액은 58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점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정 이후 신가상자산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며 2달 사이 2.2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선 직후인 11월 초부터 투자 심리가 급속히 개선되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가격 오름세와 함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보유 금액 역시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 대금은 3.4조 원에서 17.2조 원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거래소 예치금 또한 4조 7천억 원에서 10조 7천억 원으로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급등세의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외에도 미국과 홍콩의 가상자산 ETF 승인,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규제법 시행 등으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함께 꼽았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작년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과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 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연말과는 달리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다소 변동성을 보이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공식 언급하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 또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며 미 하원은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반도체 판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반도체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혀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약 3,982억 원으로 지난달 말 2,153억 원에서 무려 84.9%나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용거래 융자잔고 역시 같은 기간 동안 6,995억 원에서 7,308억 원으로 4.5% 늘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잔고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레버리지 투자, 다시 말해 상승 베팅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신용잔고는 2.5%가량 줄었습니다. 같은 상황은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주가 흐름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달 들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4.33%, 8.23% 하락했습니다. 관세 우려가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방식도 변수입니다.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뒤 협상을 통해 후퇴하는 방식이 반복됐던 만큼 시장에서는 이미 일정 부분 리스크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기대는 여전한 가운데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사인 두산에너빌리티가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을 잡고 항공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존 가스터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엔진이라는 고난도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대한항공과의 협약을 통해 무인기용 중대형 엔진과 소형 엔진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000에서 15,000 파운드 포스급 중대형 무인기 엔진과 100에서 1000 파운드 포스급 소형 무인기 엔진이 대상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KAI와도 15,000 파운드 포스급 유무인기용 엔진과 다목적 무인기용 소형 엔진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처럼 국내 항공우주 산업을 대표하는 양대 강자, 대한항공과 KAI를 모두 파트너로 확보하며 항공엔진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는 항공기 통합 시스템을 담당하며 두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엔진 분야의 기존 강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는 내년부터 양산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F414 400K 엔진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엔진은 미국 GE로부터 기술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되는 만큼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으며 한국은 조립 및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항공 엔진은 전투기 전체 원가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부품입니다. 수출 시에도 엔진 개발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자립을 위해선 항공 엔진의 국산화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2039년까지 3조 3,500억 원을 투입해 KF-21에 탑재 가능한 16,000파운드 포스급 항공 엔진을 자체 개발한다는 장기 로드맵을 세운 상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경험과 항공 엔진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고운 부품 개발 역량을 앞세워 시장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두산은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한 회사입니다.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누적 엔진 생산량 10,000대를 넘긴 풍부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제조, 유지, 보수까지 토탈 엔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항공 엔진 시장은 연평균 9.81% 성장해 2030년에는 약 159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이 시장을 두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 자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